또 오자마자 다음 약속 있으신 거 아니에요? 홍기빈 소장님 저번에 인문학 강좌 우리 할 때도 늦으셨어. 저는 5분 전에 왔잖아요. 자유주의자. 아 전화도 잘 안 받으세요? 심지어는 이제 소장도 아닌 완전히 프리랜서는 원래 더 성실해야 먹고 사는데. 그 프리랜서 같지 않은 프리랜서. 누가 그러잖아요. 작가들 중에 성공하신 여러분은 일반인들보다 직장인들보다 훨씬 부지런해서 우리 지금 변영 사무국장이 프리랜서잖아. 아 그렇게 훨씬 더 자유관리 열심히. 왜냐하면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조직 속도 있다고 완전히 다른 거지. 네 입은 안 그렇더라고. 너무 자신만. 학교도 많이 힘들죠. 저도 사실은 이제 하면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연구자들은 비정규직에서 많이 또 주목을 못 받잖아요. 그 지금 20, 30대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심각하거든요. 이제 지방대학이 구조조정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떨어지면은 이제 못 들어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자꾸 그 교육개혁을 그냥 뭐 국립대 네트워크 이 정도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좀 발상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국제경로 같은 거 보고 그런 기능을 대학에 진짜 있어요. 대학에서 연구하냐. 되게 웃긴 게 제가 어디 가면 농담삼아 디지털 강의할 때 그래요. 아니 빌 게이츠 그다음에 저커버그 얘네들 다 고졸인데 대학도 안 나온 애들이 하버드로 갔던 날 한 학기만에 다 중퇴하고 나온 애들이니까 그 고졸이 성공하는 모델인데 대한민국은 서울대 대학원을 나와도 시험이 서울대 나와서 나라 다 망쳤잖아. 그러니까. 거기 대학을 변변차게 졸업한 애들이 없어요. 그 유튜브를 제가 보는데 그 뭐죠? 테슬라 전기차 개발하는 루미나 네. 여기 그거 창업한 친구가 아주 이제 천재였던 모양이고 스탠포드 대학교에 가서 청강 조기 입학을 했다든가 근데 결국 그거 그만두고 졸업도 안 하고 뭐 이랬던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재고등학교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게 다 의대 가는 이제 그래요? 그게 돼 버렸잖아요. 영재는 무슨 그 걸음마을 때부터 국영수 배운 애들이 들어가거든요. 가가지고 우리는 영재를 강제로 만드는 데 익숙한. 출발선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출발선이. 그러니까 무슨 기회의 평등이고 뭐. 시험 방송이었습니다. 예. 홍기빈 소장님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더 주십시오. 우리 이제 기다려주시면 홍기민 소장님이 시간 자유주의자셔서 뭐 모든 구속으로부터 오자마자 자유로운 모든 분입니다. 오프닝 예. 스테이트 그 멘트는 이제 홍 소장님이 먼저 예. 해주시고. 오늘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되죠. 예, 편하게 얘기하는 게 컨셉입니다 오늘은. 네. 그냥 아무 말 대잔치 수준으로. 예. 그냥 사석에서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이런 그게 딱 좋아요. 토크쇼 정도의 느낌으로 아, 나올 수 좋습니다. 있을 것 예. 저는 뭐 진짜 두 분한테 배울 학생 마인드로 왔기 아유, 때문에 저랑 똑같은 저도 마음이시군요. 진짜 평등하네요. 다 학생이니까. 공정. 이 공정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공정은. 그러게요. 예. 예.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해주셨던 그거 들으니까 좀 정의 공정 이런 게 좀 감이 왔습니다. 교수님이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꼭 좀 해주십시오. 예,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예. 좀 철학적인, 이론적인 성찰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아무 말도 너무 오늘 그 정식값을 비롯해서 오프닝 멘트까지 다 책임지시기로 모든 했어요. 걸 소장님께서 예. 이제 시작해 주시는 걸.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의 이희원입니다. 수원 노동 포럼을 하게 됐고요. 오늘 특별히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시대 공정과 노동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딱딱한 자리는 아니고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좀 사회 참여자분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근황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폴란의 사회공제연구소 전 소장님이시고요. 홍기빈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홍기빈이고요. 지금 저 그냥 정치경제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왼쪽에 계신 분이 서울노동권익센터 이남신 소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비정논센터에서 한동안 일하다가 이제 서울시에서 녹을 먹는 센터장으로 지금 한 좀 1년 정도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두 분께 배우려고 왔는데요. 좋은 의견들 많이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가장 왼쪽에 계신 분이 시청자분께서는 가장 오른쪽이시겠네요. 겸양대학교 이문택 사회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그 강좌할 때 제가 디지털 전환과 관련돼서 여러분하고 만나 뵀는데요. 오늘은 또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주제로 그 나름 알찬 토론 시간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공식적인 시간이 되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딱딱해졌는데요. 우리 사전에 막 얘기하던 그런 즐거움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릴렉스하게 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소장님 오늘 많이 늦으셨습니다. 제 시간을 맞춰서 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많이 늦진 않았어요. 그러신가요? 칼타임으로 예전에 온 거예요. 비해서. 칼타임으로 예. 일단 좀 사전에 시간 될 때 소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공정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런 걸 잠깐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공정 얘기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정의가 아니고 공정일까? 뭐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의 의견을 한번 여쭤봤었는데 우리 이문택 교수님께서 아주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볼까요? 아까 무슨 얘기한지 또 기억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공정이라는 얘기를 할 때 능력주의하고 연결시켜서 많이들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능력주의라는 단어 자체는 뭐 1950년대 마이클 영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처음 이제 생성이 됐는데요. 뭐 그런 기원을 떠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정 담론, 능력주의 담론이 부각되고 이렇게 또 많이 유포되는 배경에는 그간 그 뭐 헬조선이라던가 뭐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세습주의, 특히 노동시장에서 만드는 세습주의에 대한 일종의 이제 역편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습보다는 확실히 이제 능력에 의해서 기회를 창출해 나가고 어떤 그 뭐랄까 소득과 보장의 어떤 기회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그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일반적인 담론이 일각에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보면 내가 남한테 덜 뺏기겠다는 얘기고 그 이면에는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연대의 가치나 공동체 가치라는 것들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불완전한 그런 논의이고 또 다른 사회하고 다르게 우리 사회에서 공정 담론은 그동안 이제 신자유주의가 핥히고 한 어떤 상처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누적돼서 발생한 어떤 그런 문제인 것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정과 정의 담론들이 그 유통되는 혹은 소비되는 방식의 어떤 맥락들을 조금 더 짚어보고 우리 오늘 주제인 노동시장 문제까지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기빈 소장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늦게 온 죄로 그냥 다짜고짜 그냥 저 앞에 저 말씀 잘 들었고요. 그 공정하고 정의 공정 얘기에서 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 정의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그 기원이 아주 오래되는데 그 동양에서 나온 개념은 아니고 서양 이제 그리스나 로마에서 나온 개념인데 그 받아야 할 몫을 돌려준다라고 하는 아주 원초적인 그 얘기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가장 원초적인 형태가 되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각자가 받아야 될 몫이다. 그래서 그리스 때는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고기를 그 소나 돼지를 잡으면은 그 혼자서 먹는 법이 절대로 없고 무조건 신관한테 바쳐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 전체 차원에서 나눠 먹는데 이 고기에 보면은 맛있는 데가 있고 맛없는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눠주는 순서가 있대요. 고기 나눠주는 순서가.
그때 그러면은 누구한테 무슨 고기를 주고 누가 무슨 고기를 가져갈 것이냐. 그리스에서의 정의 개념은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보통 고전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공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나중에 가게 돼서 이제 우리가 근대 사회로 들어간 다음에 페어하다라는 말이 있고 에퀴티라는 말이 있는데 페어하다는 말은 옛날에 있었던 정의 개념이랑 비슷하니까 뭐 각자 받아야 될 몫을 가져간다 옛날식이 되는데 근대 사회로 오면은 사람들이 다 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리스 때는 귀족이 있고 그다음에 평민이 있고 그다음에 노예들은 아예 고기 주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신분 차이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신분에 따라 준다라고 하는 게 옛날식 정의 개념이었다 그러면은 에퀴티다 또는 이퀄리티 에퀴티 공정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옛날 그 이것도 또 오래전 개념인데 우리 다 노동자고 다 어차피 근로계약서 쓰고서 일하는 그 맞아 월급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데 그럼 우리 노동자들은 다 똑같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한 걸 밑에 깔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주는 몫을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걸 밑에 깔고서 이 공정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사람들끼리 그럼 차별을 두려면은 능력을 가지고서 이른바 뭐 시험을 잘 봤네, 그다음에 뭐 스킬이 있네 이런 걸 능력을 가지고 저걸 하게 되는데 이게 100m 달리기가 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100m 달리기는 뛰면은 그 1등에서 꼴등까지 쫙 나오잖아요. 똑같이 나오는데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워낙 다종다기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숙련이라든가 능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1000가지, 10,000가지 아니면 억가지 할 것 같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좀 이따 우리 노동시장 얘기하겠지만 지금처럼 분절화된 노동시장 상황에서는 이걸 갖다가 100가지, 1000가지로 기준을 세워서 그 능력을 잰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 능력 측정이라고 보기 힘든 무슨 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몇 가지 아주 단순화된 잣대를 가지고 그 다종다기한 노동자들을 다 몰아놓고서 너는 몇 등 했으니까 저 이것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남자들 군대 가갖고 왜 선착순 돌린 다음에 그 넌 달리기 늦었으니까 저 화장실 청소 네가 해라. 그다음에 오늘 좀 시간 좀 늦게 왔다고 나보고 점심 사라. 아까 이런 음모들을 꾸미시던데 이게 공정한 거냐? 그러니까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로 따져야 능력이 측정되는 이 노동시장에서 단일한 몇 가지를 가지고서 사람을 그렇게 나누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아마 노동시장하고 공정하고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터져 나온 배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 공정이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 배경 이런 거를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 애초에 저희 그 이 포럼을 그 기획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인환신 소장님이 저희 같은 이제 비정규직 센터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활동가들 대상으로 뭐 이제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제가 받아서 그러면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이런 걸 해보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남신 소장님이 요 관련돼서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아니요 뭐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보탤 얘기가 별로 없어져서 막 그리스어로까지 소급되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주눅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 우리 이현 센터장님께 일단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번 좀 다뤄봐야 될 주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노동운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 대결을 저는 회피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현안 문제로 접근하다 보니까 해법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촛불 항쟁에 힘입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고 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고 하는 그게 한국 현대사에서 대통령이 그 정치적으로 선언한 언설 중에서는 저는 가장 파격적인 노동 관련해서는 그런 이제 선언이라고 생각하고 그 의미는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가장 주목받았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심의 과정에서 제가 심의위원회 전문가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규직 조합원들이 내세운 아주 그 상징적인 피켓 기회 평등 예스 결과의 평등 노 촛불 정신은 기회의 평등 그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조금 뭐 낡은
사람이라 아니 노조는 결과의 평등이 핵심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청년 조합원들은 그 양대 노총 공이다 그렇습니다. 기회의 평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정규직화가 평등권을 위배했다 해가지고 헌법 소원을 냈잖아요.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장난 아니구나. 이건 그냥 단순한 이익 다툼 수준이 아니고 거의 가치관 차이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내재돼 있구나 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로부터 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 뭐지? 이제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 정리가 잘 안 됐어요. 그냥 그 인국공 정규직화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뭐 절반 이상 실패했고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그럼 공공 부분의 절반 이상 비정규직 밀집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시금석이 되는 정규직화 심의위원회인데 단 한 명도 정규직화를 하지 못한 채로 끝났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제가 한때 애정했던 정교조가 대의원대 결의를 통해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물론이고 정규직 전환이 아닌 무계약직 전환으로 고용보장 수준에 머무르게 된 그 스포츠 강사하고 영예와 전문 강사 무계약직 전환마저도 반대를 했어요. 제가 너무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창교육을 외쳤던 선생님들이 교권을 노동권에 앞세우면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이렇게 날석에 반대한다는 게 도대체 뭐지? 이 사태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 교사 조합원들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 또는 그 청년 조합원들을 비판할 게 아니라 이건 근본적으로 좀 구조적인 요인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 제가 간절하게 했는데 정말 해법은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공정 담론하고 평등 담론은 부지질 담론이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 공정하고 평등한 나라를 만드는 게 이게 서로 다른 가치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노회찬 재단도 그 앞에 있는 그 문구가 공정하고 평등한 이런 이제 문구가 들어가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제 패키지가 되는 가치 조합인데 왜 노동 문제에 와서는 이게 서로 상충되는 이런 조합이 됐을까? 이 부분에서 노동운동의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청년들이 왜 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다가서게 됐을까? 결국은 산업화 민주화 세대를 거치면서 특히 진보 개혁을 자임했던 그런 세력이 집권하면서 불평등 문제 앞에서는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지난 20년 동안. 그러니까 특히 아까 이문태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IMF 거치면서 더더군다나 이제 굉장히 큰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상을 입은 그런 이제 자식 세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노동시장 진입 자체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특히나 좋은 일자리로 취업한다는 것은 정말 응감생심이고 이런 조건 속에서 결과의 평등도 보장이 안 되고 기회의 평등도 보장이 안 되는 이런 조건 속에서는 절차적 공정성이라도 담보해라.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한 수준의 요구로 저는 하향평준화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의 책임이 대단히 크겠구나. 노동운동의 책임이 대단히 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공정 담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준석 이번에 신임 그 국민의힘 당대표 이렇게 하면서 막 속은 좀 그랬죠. 불편했죠. 뭐지? 이게 뭐지 도대체? 이 한국 사회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가려고 이러는 거야? 이러고 이제 사실은 걱정이 많았는데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우리 목과 역할을 중심으로 이거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게 남탓 공방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하여튼 오늘은 이제 공정과 노동인데 결국 이제 평등 문제까지 좀 다루게 될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여기 같이 접속해서 듣고 있는 이제 많은 분들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무엇보다도 노동운동을 하는 활동가들 또 우리 한비내를 비롯한 이런 비정규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이 공정과 평등 그다음에 노동 문제 앞에서 우리 좀 해법을 우리 실력만큼은 좀
구체적으로 좀 찾아가는 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은 있습니다. 예. 교수님이 아무래도 학생들하고 같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청년들이 공정, 평등, 공평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정말 인국공사 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다수인 건지 뭐 좀 그런 뭐 의견을 듣고 앞서 싶네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인국공사 스터디였지만 2016년에 서울시 교통공사에서도 비정규직 그 정규직하면서 그런 문제 이미 터져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규모도 좀 작아서 에피소드를 넘어갔다가 인국공사태에서 이제 본격화되기도 했죠. 앞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사회의 이 재밌는 구조가 이제 민주화를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 형식적 민주주의에 이제 많이 집중을 했잖아요. 그래서 권력의 주체가 바뀌고 제도를 조금 손질하면 상당히 많은 이제 내용들이 바뀔 거라고 착각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쭉 과정들을 보면 뭐 그동안에 정부는 뭐 이렇게 교체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대단히 형식적이었고 실효적이거나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성과는 굉장히 미미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승자 독식의 구조는 훨씬 더 강고해진 거죠. 시험을 보고 뭐 고시를 합격한다던가 혹은 전문가 자격증을 따서 어떤 위치에 간다던가 하면 상대적으로 누리는 권한들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국만큼 그러한 권한을 누리는 곳이 없을 만큼 강하다.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시장이 갖고 있는 것들은 일정하게 규제가 됐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재벌은 온전하고 있고요. 반면에 관료나 우리 사회 각 지식 아까 뭐 교사 그다음에 뭐 교수 마찬가지고요. 또 특정한 직업 변호사, 의사 우리 사회 갖고 있는 권력 구조 네트워크들이 어마어마하게 강고하거든요. 저는 전 세계에서 이런 데가 없는 거 싶을 정도로 강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걸로 가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를 뭐 우리가 가치라고 다들 얘기하지만 경쟁과 시장의 합리적인 어떤 게임의 규칙들이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뭐 부패와 전쟁 해가지고 다 잡아두니까 변호사들이다 보니까 학생들 오히려 이럴 바에 감옥 가더라도 변호사 되는 게 오히려 내 인생에 훨씬 더 도움된다고 하는 역설적인 얘기가 나올 만큼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승자독식 사회 구조가 오히려 형식 민주주의화 되는 과정 속에 오히려 온전 유지된다는 것들이 저는 이제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부터 지방까지 학생들이 시험에 목을 메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 전 세계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집약된 곳이에요. 고위공직자부터 구급 말단 공무원까지 다 굉장히 많은 권한들이 이제 여기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장 이제 게임의 경쟁 규칙들이 분명해 보이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암묵적인 규칙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홀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노동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신분제 사회가 됐잖아요. 정규직, 비정규직, 그다음에 어떤 특정 지위에 따라서 가치가 부여되고 물론 교과서에 나오는 답안지나 시험지는 그렇게 쓰면 안 되지만 학생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나 명료하게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가 이제 장기적으로 더 이렇게 존속 유지되느냐에 대한 굉장히 많은 회의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대안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진보 세력들이 사회를 권력을 찬탈하는 데는 집중을 했지만 우리 사회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쉽게 말하면 이제 정치적인 비전, 정치적인 프로젝트는 굉장히 소홀해 왔다는 거죠.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지난 몇 년 사이에 서구에서는 신자유주의 그런 변화들이 좀 있었잖아요. 뭐 코빈이나 아니면 샌더스 중심으로 청년들이 모여서 뭐 다시 민주적 사회주의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고, 혹은 그레타 툰버그 이후에 유럽 곳곳에서는 FF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프라이데이즈 포 뭐죠? 저기 뭐야? 에? FF 그러니까 저 기후 환경 모임을 매주 이제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연대 네트워크들이 활성화되는데 한국에서 한 번도 열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유엔에서 나오는 신세대는 우리나라에서는 MZ 세대라는 말을 안 쓰고
하기가 요즘 젊은 분이 저한테 전화할 때 MZ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MZ 하면 아 역시 나는 옛날 세대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어린지를 연상케 하고 예, 어린지 생각날 정도로. 근데 요즘 유엔에서는 그레타 세대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훨씬 더 이제 생태주의, 환경주의적이고 이런 또 다른 물론 이제 이 세대들은 과거 68 세대들처럼 조금 덜 정치화된 측면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근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단초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약육강식 서바이벌 게임에만 집중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이런 담론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누굴까? 결국은 이 지배 담론들을 유지하는 분들이 아닐까? 결과적으로는 정치판 벌어지면 거기에 서 있는 청년 뭐 또 대표자들이 있는데 사실 별로 청년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요. 정치권들은 또 우리 이번 정부에도 보면은 무슨 청년 무슨 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청년위원회가 하는 일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공정담론, 정의담론이 담겨져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 사회학계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뭐 브루디에나 아니면 옛날에 스튜어트 홀 같은 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청년만큼 이 개념적으로 별로 실효성이 없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연령 빼놓고는 구성 요소가 다 다르거든요. 계급적, 인종적, 학력, 이게 다 다른데 그래서 이건 사회학적으로 불가능한 개념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이제 살아있는 따끈따끈한 개념이 되냐.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좋아하고 언론들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답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노동시장의 공정 문제는 신자유주의 이후에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지 굳이 청년만 대상으로 한 정책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과잉 정치화되고 과잉 담론화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유통되는 구조들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될 지점들. 그래서 이제 청년들한테도 보면 청년들이 이런 담론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청년도 있지만 지방에 또 많은 청년들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나하고 상관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는 정말 비정규직도 가끔 들어가기 힘든 그렇군요. 이런 상황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담론들이 사실은 계층별 계급적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상이한 온도차들이 있다라는 것도 좀 같이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유엔의 기준으로 청년이 65세까지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 내가 알기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세 분이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눠주시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하세요. 예. 제가 말씀 이어가지고 그 신분 얘기를 좀 할게요. 그 뭐 사회학 교수님 계시지만서도 그 사회학에서 그 신분하고 계급은 다른 종류의 분석 범주고 옛날 전근대 사회는 뭐 그 스타투스 그래서 신분으로 분석하고 그 산업 사회는 계급으로 분석한다 보통 뭐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 다 느끼고 있지만 공정하고 노동 문제가 이 엮여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누구나 직감적으로 이게 신분제 사회가 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나온 거고 저도 한국 사회에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쭉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외국 나갔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신분제 우리가 살아가는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현실은 신분제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갖다 좀 생각을 해봤는데 원인은 제 생각에는 우리 노동운동을 포함해서 사회 전체가 잘못한 게 있고 특히 노동운동의 책임이 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88년 87년 대투쟁 이후에 산업사회를 합리화해야 된다라는 과제를 다 내팽개친 거예요. 자본 측도 그렇고 노동 측도 그렇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신분 사회에서 계급 이게 근대적인 산업 사회로 넘어오려면요. 더 이상 누가 누구 뭐 출생이 뭐 신분이 뭐다 출생이 뭐다 누가 아빠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산업 사회에서 그 사람 각자가 맡고 있는 기능이 뭐냐라는 걸 합리적으로 따져가지고서 각자가 받아야 될 처우라든가 몫이라든가 이거를 다 합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게 산업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노동운동이 했어야 될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은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단일성을 일단 확보한 다음에 노동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처지에 있다. 그래서 어느 기능을 하고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처우, 이런 고용 조건, 이런 보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규약화하고 코드화하는 건데
이게 고전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서양에 있는 그 산업민주주의 국가들은 이거를 대규모 노조, 산별 노조하고 전국 노조 차원에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다. 그다음에 무슨 원칙이다 해가지고서 이걸 했고, 그다음에 그 구조조정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정리해고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북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가급적이면 해고된 노동자들을 집단으로 어디 다 같이 이동시키는 집단적인 노력을 한다든가. 그래서 산업사에서 교사가 됐든 교수가 됐든 성직자가 됐든 아니면 뭐 청소부가 됐든 다 각자가 하는 합리적인 기능이 뭐냐를 합리적으로 따져서 합리적인 처우를 사회적으로 코드화시켰는데 이거를 우리가 90년대 안 한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우리 노동운동이 기업별 노조가 돼버린 데 원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의 투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됐냐면은 전체 산업사회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집단, 좁은 집단, 기업별 노조라든가 우리라고 하는 좁은 그룹이 여러 기득권이라든가 여러 임금이라든가 이걸 확보하고 따내는 투쟁으로서, 그러니까 여러 집단들이 각계 약진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서 좀 더 큰 권력을 쥐고 좀 더 싸움에서 유리한 위치에 그 올라갈 수 있었던 대규모 노조라든가, 그다음에 더 위로 가면 더 많죠. 무슨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이런 집단들은 하기 싫은 일은 다 아래로 내보내고 자기들이 하기 쉽고 편하고 그다음에 고부가가치에 해당하는 부분만 딱 쥐고서 이거는 우리가 역할이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거다라고 해서 나머지 역할은 다 무조건 아래로 내려보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 노동시장의 분절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걸 받아서 누군가는 산업사회에서 누군가는 똥을 치워야 되고 누군가는 위험한 작업장에 들어가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사회에서는 더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높은 보수를 받고, 원래 이게 합리성일지 모르겠는데 뭐 이것도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이 한국 사회에서는 좀 있어 보이고 빛나 보이고 부가가치 높아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높은 대접을 받고 편하게 살아요. 그다음에 힘들고 어렵고 그다음 위험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 힘든 것도 서러운 판에 지금 돈까지 적게 받고 사회적인 냉대까지 받으니까 이 산업사회의 합리성하고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산업사회가 다시 재편된 게 이게 2000년대 들어와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뭐랑 똑같은 양상을 띠냐면 신분사회랑 똑같은 양상을 띠는 거예요. 합리성은 사라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그냥 좋은 일하고 아래는 그리고 사람들 천대받고.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이런 사회 구조의 끝판왕이 뭐냐면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은 게 이런 거거든요. 힘들고 싫은 일을 하는 건 다 아래에다가 놓고 이걸 합리화하는 기똥찬 논리가 있는데, 너 전생의 문제다. 전생에 네가 잘못해서 이걸로 태어났으니까 넌 이걸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 난 이게 희화화된 모습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예, 네 탓이다. 이게 이제 그 전생 윤회의 그 논리가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힌두교를 믿지는 않으니까 힌두교 대신 등장한 미신이 하나 있는데 시험이에요, 시험. 아, 시험. 근데 이 시험은 왜냐면 오랜 연역이 있거든요. 이게 고려 시대 때부터 과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는 그 윗자리로 올라가고 누구는 수드라나 불가촉 천민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 네 학교 다니면서 공부 네 몇 등 했나?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갑자기 경상도에서 죄송한데 그거 따져가지고서, 그러니까는 인도 힌두교에서는 전생에다 책임을 물어서 신분제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교육 조건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이걸 가지고서 사실상 신분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교육에 목을 걸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에 목을 거니까 또 다른 지금 아수라장이 벌어졌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벌어진 현상은 조선시대 때나 별로 다름이 없는 신분제 산업사회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말하긴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서열의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조선시대 때 그 불가촉 천민들이 받던 취급이나 별로 안 달라요. 받는 취급이. 맞아요.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걸 한번 보세요. 지금 결혼도 못하고. 그래서 괜히 흥분했는데 이거를 앞으로 지금 풀어 나가려면은 이 안 한 일 그 안 하고 해야 될 일 안 하고 넘어간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90년대 2000년대 우리가 제대로 못했던 일을 다시 해야 되는데, 산업사회 구조 전체를 갖다가 다시 산업의 합리성과 산업의 기능적 논리라고 하는 걸 밑받침으로 해가지고
다시 처우와 이거를 갖다가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오히려 공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정규직 말이 맞으면 이 말은 해야 되겠어요. 정규직 비정규직 이게 원래는 이 산업적 합리성을 보자면은 그냥 고정돼 있는 일이고 계속 고용이 필요하고 정규적으로 고용할 일이 있으면은 정규직인 거고 그렇죠. 산업적인 저걸로 봤을 적에 이게 일시적으로 생겨나는 일자리다 싶으면 비정규직이 되는 건데 이게 신분이 돼야 될 논리적인 필요성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없죠. 산업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엔 어떤 나라에서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네덜란드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는 비정규직이 더 임금을 더 높게 주는 제도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인국공이든 어디든 교사가 됐든 기간제 교사가 됐든 그럼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그리고 어떤 스킬이 필요하고 어떤 훈련이 몇 년간 필요하며 그 훈련을 쌓는 데는 어느 정도의 인적 자본이 들어갔느냐 등등을 해가지고 다시 합리적으로 나눠가지고 제대로 이 신분제 사회의 논리를 산업사회의 논리로 고치는 식으로 노동시장을 재편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제가 먼저 좀 지지합니다. 여쭤볼게요. 예. 궁금한 게 이제 그 지적해 주신 게 이런 신분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사회에 자본과 노동이 공모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자본은 자본 나름대로의 그런 신분 사회를 유지하는 거에 대한 이득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노동은 노동 나름의 또 이유가 있어야 그걸 공모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본과 노동의 입장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럼 도대체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하겠느냐, 이런 시스템으로. 그게 자본의 입장에서든 노동의 입장에서든 아니면 전체 사회 입장에서든 이런 좀 의문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답을 누가 좀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저기 위험한 질문을.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의 공모 이렇게 또 일반하면 너무. 아, 예.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재벌 자본과 정규직 조직 노동의 공모 뭐 이렇게 좀 국한해서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우리 뭐 그 양대노총의 정규직 노조 내 굉장히 건강한 활동가들도 있고 조합 간부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흐름을 주류로 바꾸기에는 너무 쉽지 않은 구조적인 지금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까 이제 그 한국 사회 노동운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산별 노조로 가지 못하고 사업장 중심의 기업별 노조로 고차가 된 거. 원래 기업별 노조가 옐로우 유니언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원래 의용 노조예요. 기업별 노조. 그러니까 이익 단체인 거죠. 이익 단체.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아파트 부교회. 네네 아파트. 그런 이제 한계 때문에 저는 결국은 불가피한 공모가 이루어졌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걸 돌파했다면 좋았을 일이지만,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면 지불 능력이 있는 대공장 사업장, 그 다음에 지불 능력이 지속 가능한 공공부문 중심으로 조직화가 진전이 됐고, 그 조직화된 사업장의 정규직 조합원들 중심으로 임금 인상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인단협이 일반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심지어는 민주노조 운동의 이름으로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다만 그게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라고 하는 이런 것과 같이 병행이 되면서 보완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여지는 있었는데,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오히려 정규직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형국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엉망이 된 거죠. 결국 그 부분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정규직을 고용 안정의 완충판으로 여기고, 그리고 결국은 예를 들면 원청이 하청에 대해서 단가 후려치기와 그다음 기술 탈취로 사실은 뺏어낸 그 이윤을 정규직 노조와 일정 부분 나눠 먹는, 정규직 노조는 사실 근데 지분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재벌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는 데 있어서 정규직 노조가 어떻게 보면 뒷받침이 되는 이제 이런 이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구조가 된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정규 문제는 구조적으로는 더 풀기 어려운 난제가 전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주요하게 노동시장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 핵심 플레이어인 재벌 자본과 조직 노동이 이 비정규 문제나 취약 노동계층 문제 앞에서 저는 공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개별적으로 건강한 활동가가 열심히 이런저런
애를 쓴 부분과 별개로 전체적인 구조는 그렇게 이제 안타깝지만 이제 흘러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하여튼 그 시험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그 예를 들면 그 인국공이나 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그 학교 비정규직 할 때 그 시험 문제가 제기가 된 거 임용고시 제가 그때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인국공 정규직 노조 위원장님이 이제 같은 심의위원회 위원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정일영 사장한테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 단협의 1.1핵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협의 1.1핵이라도 바꾸면 파토다 이 심의위원회는. 근데 그 단협의 1.1핵도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채용 절차예요. 그거를 꼼꼼하게 다 단협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 시험 절차나 이런 것들을 시험 치러야 된다는 거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되기 위해서는. 근데 문제는 그 정규직화는요 자회사도 있지만 직군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 채용되는 정규 TO하고 다르다고.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신분이 다른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적 공정성에 목을 매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10년을 예를 들면 일한 청소 노동자가 무슨 저기 토플 이런 걸 보냐? 토플 토익을 그거는 나가란 얘기지. 그러면 예를 들면 10년을 일한 그 노동자의 스펙과 그다음에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는 노량진에서 그 눈물의 컵밥 먹으면서 열심히 또 애쓴 그 예비 취업생의 그 스펙이 갖고 있는 그 부분들 어떻게 그걸 비교할 거냐. 그래서 그때 저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때 이제 뭐 기준이 없으니까 기간제법상으로는 2년 이상이면 무기각직 전환 요건이 되잖아요. 그때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냥 2년을 근속한 비정규직한테는 시험을 치렀다는 걸로 이렇게 좀 하면 안 되겠냐. 2년 미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것도 사실 비합리적이지만 근데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 우리 한국을 시험공화국이라고 얘기하고 아까 신분제 산업사회라고 하는 정의가 정말 훅 다가오는데 근데 이제 시험이 갖고 있는 또 장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공정의 잣대로 또 그렇게 이제 내세우는 이유가 있을 텐데 문제는 우리 노동시장 내에서 차별을 이게 이제 합리화하는 근거가 되는 건 저는 동의가 안 되거든요. 이게 공정이냐 편정이냐를 떠나서 이건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에서는 사회적 대화 수준에서 이걸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하도 이제 예를 들면 특히 학교 비정규직 할 때는 그 2,000통에 가까운 항의 메일과 제 신상이 틀렸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뭐 그 예비 교사, 사범대생, 교육대생, 정교조 교사, 그다음에 임용고시생, 임용고시 합격하고 예비 교사로 준비하고 있는 분들, 학부모분들, 우리나라는 다 교육 전문가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 2,000통에 가까운 항의 메일과 문자를 받았었는데 그 아무리 고심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당장 가능한 방도는 아니더라도 공기업, 그 다음에 공공 부분의 교사 공무원 일자리하고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의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를 평범한 일자리로 바꾸지 않는 한은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처럼 목수직으로 있던 교수직으로 있던 이게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굳이 대학 갈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임금 구조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의 평등이 보장이 된다면 이런 식의 정말 너 주고 나 살자는 식의 이런 이제 예를 들면 공정 뭐 평등 이런 소모적 담론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이런 소모적 논란은 저는 극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정말로 예를 들면 평생 소득 수준에서 예를 들면 20대 때 내가 정규직이 되느냐 비정규직 되느냐가 평생 내 생애 소득을 좌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대출 규모도 결정하고 그리고 자기 지인의 네트워크를 결정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또 특히 가족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규직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순간 내 평생이 우울한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건 타협이 불가한 거예요. 그건
개인을 도덕적으로 비난한다고 저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양극화된 일자리 구조를 만든 정치 세력의 문제가 대단히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저 같은 이런 노동운동이나 비정규직의 운동을 했던 활동가들의 책임도 가볍지는 않다. 정치 세력만큼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이렇게 들어요. 극단적인 노동시장이 이중화되어 있는 극단적인 사례들이 또 어디 있어요? 어느 나라가 있어요? 비교적으로 어디인가요? 얘기하면 노동시장 분절화 정도는 그 프랑스랑 비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프랑스도 정규직이랑 비정규직이랑 그다음에 공무원이랑 뭐 이렇게 그 아주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는 그걸로 많이 문제가 되죠. 마크롱 같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것도 그런 데 대한 사회적인 불만이 한 배경으로 자리 잡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좀 인종이나 이민 문제하고도 또 겹쳐 있겠네요, 프랑스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결국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 인종이 나오죠. 그런데 그 프랑스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이민 온 사람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많이 주려고 나름 굉장히 많이 사회복지 지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사회복지 제도라도 잘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나마 그런 게 좀 원활한 그거는 이제 좀 상대적일 수 있고 뭐 우리가 저는 이제 해외 사례에 대해서 지나친 뭐랄까 그 환상을 가질 필요도 좀 없다고 보고요. 그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조금 제가 보완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본과 노동의 우연찮은 그 뭐랄까 담합 구조를 시스템상으로 보면 사실은 아주 우연찮게 우리나라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민주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서구 복지 국가들이 전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었던 그런 자본주의 황금 시기가 그때 우리나라에 시작됐거든요. 조직화 노동이 있었고 중공업화가 시작이 됐고 또 산업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빠르게 소득 수준도 높아져 갔고요. 노동자들 저희 대학 다닐 때 그때 노동자들 뭐 저기 한 달 10만 원 그때 뭐 생존 쟁취하던 시절이었는데 몇 년 지나가면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막 뛰어든 시절이었거든요. 그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자원가들이 굉장히 무능하다. 엘리트들이 원래 지금 이제 노동 연구가들 일부가 직무급제 도입하자고 하지만 사실 이 테일러리즘 자원가들의 영역이었거든요. 가격표를 매기고 노동운동이 거기서 싸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규칙을 정하는 이런 과정들이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는 일본식 연공급제가 훨씬 더 편했거든요. 아까 대기업 노조가 온전하고 같이 어떻게 공모하게 된 과정들은 그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임금 상승이 있고 조직화된 노동이 이제 제도화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시점에 IMF가 펑 터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떨어나간 걸 보다 보니까 정규직 노조 입장에서는 이거는 절대 해서 가서는 안 될 길인 거죠. 여기서 아마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정규직과의 어떤 그 양극화 모델들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IMF 이전에 우리나라 비정규직 한 30% 정도 있었거든요. 임금 격차 그렇게 심하지도 않았고 맞아요. 거기 갔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모멸감, 차별감을 느끼지도 않았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IMF 이후에는 이건 이제 가지 말아야 될 길이 돼버린 거죠. 아까 뭐 소장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례들에서.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 진보 진영이 그러니까 노동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투쟁도 했어야 되지만 사실은 이 사회에 대한 아까 뭐 저기 홍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사회를 넘어서는 그런 전반적인 기획이 없이 그냥 이제 이 메인이라고 하는 정규직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거는가 고민을 하고 보호만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이후에 급격하게 발전한 산업사 이후에 뭐 탈산업사이든 뭐 어떤 사회든 간에 이후에 대한 전망들이 완전히 부재해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노동권 내에서 소위 이 정부 내에서 이 저기 또 을들 간의 전쟁이 심해졌잖아요. 이제 최저임금제 이게 놀리면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치적 기획이 부재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정말 노동운동가들의 탓도 아니고 우리 사회 어떤 지식인들의 문제다. 저는 일단은 그 부분에서 좀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기회 구조가 너무 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승자독식 사회에서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가면은 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서구 사회에서는 저는 그게 꼭 바람직하다 보지 않는 게 저는 뭐 홍 소장님도 아까 또 외국 경험이 있으시지만 제가 갔을 때 느낀 거는 계급 사회가 너무 구축화돼서 사실은 넘어서는 생각을 못 하고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많아요. 우리 사회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의 장점은 흔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건 정말 우리나라 노동자의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흔들 수 있다는 용기가 사라지고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아까 소장님께서 신신분 사회 얘기도 하셨지만 그럼 이 원인은 꼭 노동자에만 있는가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우리 사회의 이 지배 엘리트들이 기본적으로 너무 무능했다. 그리고 그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이 승자독식 사회 구조를 자꾸 구축화시키고 고착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담론 지형에 들어가는 사람,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리는 것이 너무 많아지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굴욕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주변에 줄을 서든지 아니면 나가서 다른 세상에 살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통렬한 어떤 반성들이 있지 않고서는 청년들한테 이 문제를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라. 왜 이러냐. 이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지금 뭐 이 기성세대, 586을 포함한 이 기성세대들이 이 문제에 대한 자기 반성들이 조금 더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얘기도 딱해졌으니까 좀 웃기는 얘기 한마디 하고 넘어갈게요. 예. 웃기는 얘기를 진지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 얘기 들으면 안 웃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게 시험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아까 그 시험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숙련 그 시험 물신주의가 우리 사회에 있는데 그거에 이제 우스운 사태를 하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어딜 갔냐면 방위를 갔어요. 근데 방위도 지금 쪽팔리는 판인데 PX 방위가 됐어요. PX만. PX에서 빵 파는 방위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고개틀 낯도 없고 꽃보직 아니에요, 그거? 꽃보직인데 이게 그 만인의 웃음거리죠. 방위도 웃음거리인데 거기 군대 갔다 합치고 가게에서 빵이나 팔고 앉아 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그랬는데 그걸 알게 된 계기가 이제 신병 훈련 이제 보고 이제 신고를 하는데 대대장 앞에 이제 우리 이등병들이 쫙 서 있고 거기 이제 인사장교가 와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야. 왜 여기 배치했냐는데 네 공기빈 이등병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으므로 PX에 배치합니다. 그때 네. 일리가 있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대대장 앞에서 웃지도 못하고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그 뒤가 더 골 때리는데 그 PX는 저 때문에 망했어요. 제가 돈 계산이라고 하면 완전 꽝이거든요, 제주가. 그래갖고 이 재물조사하는 날은 몇 번을 틀리니까 관리관 집에도 못 가고 우리 다 밤새고 막 저 때문에 완전히 그 PX는 망했어요. 아니 경제학 전공인데 그 숫자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시험의 미신이라니까요. 서울대 경제학과랑 숫자 계산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위로가 되네요. 예. 그래서 계산기 눌러갖고 또 맞추는 건데.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 합리적으로 따져봤을 적에 가령 공무원 9급 공무원 시험에 뭐가 나오면은 황룡사 9층 석탑이 어디에 있느냐라든가 몇 년에 불탔느냐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데 이 지식이 9급 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한 거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없네요. 관련이. 근데 분명히 이건 있어요. 그 숙련으로 커버될 수 없는 시험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테면 비행기 조종사라든가 이런 거는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그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니까 분명히 숙련으로 대체할 수 없는 시험의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이 무의미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숙련이 더 중요하지 시험 황룡사 9층 석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다고 저 PX 잘 운영하는 게 아닌 거랑 똑같은 적이 있는데 이거를 누가 합리적으로 따져야 돼요. 이 직종에 어떤 이 시험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종류의 시험이 필요한가 등을 따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 공시생들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그 몇 년째 기간제 교사를 몇 년째 해가지고 교사로서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도 교사로서 인정을 못 받고 등등이 벌어지니까 시험을 할 얘기에 거면 진짜 동의를 예, 하는 게 예. 우리가 최저임금 얘기하고 또 일반적으로 임금 얘기할 때 시중 노임 단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용직들.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면 항상 노조 얘기하는 게 그럼 시중 노임 단가 결정하는데 들어가라. 전문가가 없어요. 근데 건설 시중 노임 단가를 정하는데 건설 노조에서 거기 못 들어간단 말이죠. 공학 지식이 없으니까. 그럼 공학 지식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나도 친분이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전문가 임금 단가를 정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거긴 안 들어가. 그거 모르니까. 그리고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결정되면 그걸 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임금이 정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산업사회가 구성되는 한 책임의 일주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조직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개입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참여해요. 처음만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 이 시험 그 우리 홍기빈 소장님의 PX 그 운영 사례는 굉장히 중요한 아니 근데 시험 전국적으로 관련해서 유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안 좀 되는데. 저기 이원 센터장님 잘 정리해가지고 이거 타이틀을 뽑겠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진짜 그게 참 딜레마이기는 하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결국은 한국 사회가 이 공정 담론으로부터 긍정적인 뭔가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된다면 이런 시험주의도 잘 극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험 필요 없다가 아니라 금방 홍기빈 소장님 잘 지적해 주셨듯이 필요한 시험을 치르면 되는 거죠. 이번에 저 서울대에서 그것도 난리가 있었잖아요.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된 이유가 그 시험 그 내용에 무슨 저기 외국어 근데 그거를 또 했던 분은 또 취지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선의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모멸적인 이런 이제 이유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시험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다각도로 특히 시험을 치르는 당사자 입장에서 이걸 좀 봐야 된다. 특히 노동 관련해서는 제가 인국공하고 그 학교 비정규하면서 그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부분을.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회가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시험에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입시부터. 근데 그게 걸맞는 아웃풋이 있는 건가 지금? 없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그래서 그냥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아까 학용자 구천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변별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직접 내가 그 노동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지식이거나 그런 기술이거나 이런 게 검증이 돼야지. 여기서 저는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좀 다가가야 된다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우리 노동운동으로 국한한다면 결국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보면 연대 임금제나 또는 산별교섭 정상화나 이런 거 해야죠. 또 중앙 단위에서 양대 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그 신분제 산업 사회가 아니라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지금 특히나 코로나 재난 시대에는 완전히 뭐 플랫폼 프리랜서를 비롯해 가지고 기존의 노동법으로는 포섭되지 않는 완전히 노사관계 수준에서는 사용자 정의와 노동자 정의가 새로 재정의돼야 되는 완전 이게 관계가 행해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걸맞는 형태의 이제 노사관계나 노동법, 신노동법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양대 노총도 저는 이제 좀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연대 임금제나 이런 산별교섭 단위로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면 저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그 노동회의소가 있었는데 저는 노동회의소 동의하진 않아요. 특히 그 뭐 오스트리아를 비롯해서 유럽에서 했던 노동회의소 모델은 우리하고 맞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노조 조직률을 더 끌어올리는 게 더 급선무고요. 최소한 20% 정도가 돼야 사회적 대화도 가능하니까 그게 더 급선무인데 다만 지금 현재 거의 비정규직으로 보면 97, 8%가 무노조 상태의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이걸 그냥 또 두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노조 조직률이 신장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사심을 섞어 얘기하자면 그 요즘 지방 정부가 이제 지원하는 지금 저 수원센터를 비롯해서 거의 90여 개에 가까운 센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이미 이제 물적 토대가 전 됐다고 생각하고 이게 한국형 노동회의소 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더 인력과 예산을 더 투입한다면 그리고 전국적 수준에서의 네트워킹과 그 다음에 이런저런 기능과 역할들을 잘 보완한다면 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엉뚱한 모델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취약 노동계층 관련한 예를 들면 기존에 이제 노조가 포섭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영역에 대표할 수는 없어요. 최소한 이해 대표는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지방 정부가 예산 지원해서 지금까지 잘 성과 있게 해온 이 센터 모델들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모델에 착안해서 저는 뭔가 새로운 좀 대안을 내야 된다. 내년에 또 뭐 대선도 있고 하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어떻든 정규직화에 저는 이제 매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요거도 모를 것 같은데 하여튼 정규직화가 사업장 단위에서 중요한 데는 하는데 중요하니까 근데 이게 일반적인 수준의 요구 태제로 되는 건 저는 반대한다. 그건 옳지 않다. 오히려 지금은 비정규직 1,000만을 넘어섰는데 그러면 일거에 정규직화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비정규직으로 있으면서도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이재명 도지사가 했던 아까 그게 그거였거든요. 호주나 프랑스에서 했던 비정규직 수당을 더 주는 거 시급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용계약 기간이 종료될 것을 알고 불리한 계약을 했던 부분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건 되게 합리적인 보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굉장히 근데 이제 그 해당 대상이 많지가 않아서 경기도가 했던 방식으로 전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도 또 국회 차원에서도 이 비정규 수당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정규직과 태제에 머물러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죠. 비정규직 온전하면서 시급 수준에 더 주자고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순간 이거는 이제 또 소모적 논란이 되니까 저는 공정과 평등 담론이 원래 조합이었듯이 전 정규직하고 비정규 수당이 상충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현재 우리 지나치게 많이 양산된 비정규직 규모에서는 같이 이거는 해법으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져야 예를 들면 노동이 공정 담론에 대해서 회피하듯이 해온 이런 좀 한계도 조금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두 분 말씀 듣고 막 영감 얻은 만큼 그냥 좀 말을 보탰습니다. 그 비정규 센터, 노동센터 얘기하시는데 이제 소장님은 사심 섞어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제 사심을 하나도 섞지 않고 그냥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뭐 흔히 제가 뭐 좀 소위 속된 말하는 사람이라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이제 저희 같은 센터들의 역할이 아닐까. 그 노동회의소가 조금 약간 좀 역사적 배경이 좀 다르고 우리나라랑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별교섭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산별노조 형식적으로 산별노조가 있긴 합니다만 그 많긴 합니다만 참 안 된다. 이걸 어떻게 산별교섭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좀 교수님께서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뭐 사실은 존립 이후 그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거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잖아요. 그동안 이제 대기업 노조가 갖고 있는 과다한 성과 때문에 사실 이제 걸림돌이 됐었죠. 금속만 해도 현차 안 움직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보건의료노조는 나름대로 또 정해진 론 안에서 조금 성과가 있었고, 가장 산별에 적합한 활동을 많이 했던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인 셈이죠. 그런 셈인데 여전히 금융도 금융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것들이고요. 근데 저는 산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노동운동사의 어떤 명분과 필요성 분명히 있지만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많이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사실은 산별로 가면서 업종 간의 어떤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를 한번 던져서 동의를 얻고,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고 외주화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별로 공론화되지 않고 그럼 다 현대차화되는 거냐 뭐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순간 국민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고, 금융 같은 경우도 한 번도 대출 문제 뭐 서민 대출 문제 이런 것도 공론화한 적이 없고 그 FTA 논쟁할 때는 은행 망한다는 얘기만 있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은행의 그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만 반영되는 거지 저걸 산별하면 무슨 이해관계가 되는지 아무도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초격별 노선을 할 때 결과적으로는 보편적 가치들을 어떻게 담아내고 공론화하는 것들을 확보하지 못하면 실제로 명분에 비해서는 조직 역량들이 이렇게 글로 전환하는 데 좀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비정규직 조직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센터 역할, 노동회의선 저도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오스트리아 같은 경험 우리하고 틀려요. 거기는 직능별 노조이기 때문에 거의 로비 단체 수준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수준은 좀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작년에 제가 시화공단하고 성서공단 청년들을 조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공단에 가도 이미 대졸자가 60%예요. 이미 뭐 대학 청년들의 대졸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대부분 2년짜리 행안부나 고용부 이제 청년 지원 사업으로 일을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돈을 받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란 게 뭐 옛날에 무슨 코미디처럼 사장님 좋아요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장님은 2년 있다 쓰고 버리는 사람들이니까 얘네들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퇴근해서 잡무하고 가고 하면 그중에 제일 안타까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능학교를 나와가지고 숙련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더 얘가 산업 현장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군대 가야 돼요. 군대 가서 3년 이제 놀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썩다 오면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요즘 기능직에 대한 대우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거기 그냥 막 묻어 있다는 거죠. 그 저숙련 임금으로 국가 돈으로 그냥 2년 동안 사업주들이 활용하게끔만 해주는데 고용률이야 물론 제고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꼭 비정규 센터만의 역할은 아니지만은 양대노총의 어떤 지역 본부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 문제를 개입을 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노조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제가 충격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조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것. 그게 이제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만큼 노조가 정말 이제 조직화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에 비해서 너무 무심했다. 물론 이제 비정규직도 아까 학비나 뭐 여러 가지 형태 일부 건설 여기 부분들이 작동하는 부분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비정규직 이게 너무 그 조직화된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제공을 못 받. 저는 하다못해 법률 서비스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예.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편의점에서 성추행을 당하거나 무슨 불합리한 일을 당하면 그런 것들을 호소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저는 옛날에 독일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저도 이제 6주 계약을 했는데 4주 만에 잘렸어요. 원래 한 줄 더 하면 독일은 이제 하루 임금을 더 주거든요. 그 주기 싫다는 거죠. 금속노조 찾아갔더니 우리가 해결해 줄게 해서 변호사 그 대줘가지고 저희 이제 다 임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지원을 받아야 노조의 고마움도 알고 노조의 효용성도 느끼는데 정작 학생들은 무슨 일을 당해도 호소할 데가 없는 거죠. 노조가 그런 조금 민원 서비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역할들을 확대시키고 해서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뭐 비조직화된 노동자들이 그만큼 도움을 받아야 또 필요성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이 공정과 평등과 이걸 좀 회복할 것인가 얘기를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운동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물론 굉장히 필요한 얘기긴 하지만 그 외에 전체 사회적인 면에서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우리가 지금까지 자꾸 그 노동운동에 대한 성토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자본 쪽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냐를 갖다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독하게 분절화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설 수 없는 여러 개의 분절로 노동시장이 이렇게 위기에 서열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만들어진 사실 근본 원인은 사실 자본의 그 산업 패러다임이라든가 자본의 고용 전략이 바뀌었기 때문이 제일 중요한 원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본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에 나오는 고전적인 뭐 산별노조라든가 뭐 전국적인 단협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그 2차 산업혁명이 완성된 뭐 한 50년대 요럴 때 그 대공장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은 이 자본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고 산업 패러다임도 바뀌고 기술도 바뀌고 그러니까 노동 시장이 이렇게 분절화되고 쫙 이렇게 파편화되고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일은 아니고 전 세계 다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본이 어떤 시기의 전략을 가지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냐를 우선 분석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분절화시키고 그 분절화된 노동 시장에서 이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 말한 신분제 저것처럼 되는데 여기서 저는 제일 지금 저 시급한 부분은 항상 그 왜 하후상박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깝깝하고 제일 처지가 힘든 쪽부터 조직화라든가 조치가 들어가는 게 제일 필요할 텐데 이 플랫폼 노동자들 상황이나 이걸 진짜 노동이라고 말해야 될지 안 말해야 될지 또 애매하고 근데 어떻게 요새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통계에 잡힙니까?
거의 아직도 잘 안 안 들어가죠? 잡히죠. 예, 예. 안 잡히죠. 예, 예. 이게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고 결국은 이게 아무런 위치도 없다는 얘기냐.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이 인정도 없게 되는 건데 이 플랫폼 노동자들부터이나 그다음에 노동자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분들이 있죠. 이를테면은 그 저소득층 중에 주로 어머님들이 많은데 낮에 한 서너 시간 식당 알바 가가지고서 일하고서 돈 벌고 돌아오는 분들인데 이게 소일거리가 아니라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소득 원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부분을 어떻게 조직하고 해결할 것이냐 이거부터 저걸 해야 되는데 자본 입장에서 보면은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 있는 그 기업 구조가 이 노동시장 구조가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아시겠죠. 소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은 작업장 단위로 조직한다라는 고전적인 전략이 전혀 안 통하니까. 그럼 여기 부분을 조직하는 건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 협동조합의 형태로 조직화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처지들이 비슷하니까 이를테면 뭐 이 대리운전하는 기사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처지가 비슷하고 이분들 맨날 이거 앱 보고서 움직이고 이러니까 그 앱을 갖다가 자기들 스스로가 조직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해서 이걸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는데 플랫폼 협동조합들의 경우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이 플랫폼 협동조합이 자산을 형성해서 직접 그 택시 회사를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그 단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동의 노동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공동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고, 공동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뭐 법률가를 갖다가 집단으로 같이 고용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 플랫폼 협동조합의 형태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이 플랫폼 협동조합, 플랫폼 노동자들이 어떤 사회적 위치를 가져야 되고 사대보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산재 문제는 어떻게 할 등등에 대한 사회적 표준을 만드는 논의부터 했으면 좋겠고, 요거의 주체로 플랫폼 노동자들 스스로가 플랫폼 협동조합의 형태로 조직이 돼서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그러면 이걸 유니온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좀 그 플랫폼 노동 문제부터 좀 다 같이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뭐 라이더 유니언도 있고 여러 이제 형태가 있는데 일단은 그 자본 측 얘기할 때 이제 이재용 이름 떠올랐어요. 이재용 부회장 최근에 그 가석방 된 그게 한국 사회 공정의 현주소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가장 강력한 권력과 그리고 대표적인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재벌 오너에 대해서 어떤 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인지를 극명하게,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고 뭐 원래 많이 나면서 평등해야 되는 건데, 예, 사실 다 완전 무너뜨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 대단히 큰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이재용 가석방 하면서 이게 촛불 정신이냐, 이게 공정한 거냐, 이거 뭐라고 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너져 내린 공정 가치 앞에서 양극화된 노동 시장 구조 내에서 청년들의 그 항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얘기를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재벌 자본가 또는 재벌 오너에 대해서 이렇게 다 거의 뭐 머리 조아리듯이 하는 이런 사회 구조를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그 신분제 사회라고 하는 게 되게 저는 실감 있게 다가왔는데, 우리가 그 청년들이 얘기하는 건 공정 담론하고 이거를 사실 같이 연계하기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건 여담인데 그때 그 이건희 회장 그때 생존 시에 그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이라고 있거든요. 그 스웨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니까 거의 삼성 수준의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스웨덴 전체 국부의 30%인가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그룹인데, 근데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는 그룹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건희 회장이 그 발렌베리 그룹처럼 존경받고 싶었던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아들인 이재용 손을 잡고 제가 알기로는 3번인가 가기도 했었어요, 거기를. 근데 그때 당시에 무슨 현안이 있었냐면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두 분이 죽어가면서 노조 만들면서 열사투쟁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백혈병, 반올림 그 투쟁이 그때 한참 있었던 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삼성은 아무런 조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발렌베리 그룹을 담고 싶다. 근데 그 발렌베리 그룹은 제가 알기로는 그 순이익의 거의 과반 이상을 7% 가까이를 사회 공헌하고, 그리고 노사가 같이 그 사회적 대화 수준에서 합의해서 자기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성실하게 다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룹이라고는 알고 있어요. 현재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되게 그거는 진짜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 자본의 오너가 그런 스웨덴 발렌베리처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또 사회 공헌도 하면서 이런 노사관계나 비정규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 몫을 다하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흠액만 얻으려고 이제 갔던 거죠. 그 결국 지금 이재용 가석방에서 보여지듯이 바뀐 게 없다, 한국 사회는. 그리고 여기에 어쩌면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굴복한 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프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본가들도, 특히 우리 대표 기업주들은 근본적으로 좀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노동운동의 책임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거니까, 일자리 구조에 있어서는. 하여튼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 갈짓자 행보를 하면서 이 공정과 평등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소모적 논란을 야기시킨 책임이 무겁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공약 수준에서 사실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현안 문제 관련해서 다 걸려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근데 자기 평가를 저는 굉장히 심도 있게 했어야 된다, 이거를.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지율이 40%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으로 보면 어느 대통령보다도 저는 뭐 되게 좀 존경받을 만한 그런 개인 이력과 이런 인권 마인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저도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렇지만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직에서 수행한, 특히 노동정책 관련해서 그 공정과 관련한 이런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이런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는 저는 굉장히 낙제점이다, 현재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통렬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 아까 지식인의 책임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좀 태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사회의 운영 질서를 결정하는 자본과 또는 이제 정치 세력, 이 부분에서도 저는 좀 근본적인 이런 좀 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그 신분제 산업 사회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노동운동만 나선다고 될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 그래서 하여튼 플랫폼 그 부분은 노동 좀 같이 가야 관련돼서 된다.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이제 근로기준법이 현재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플랫폼 노동은 그게 아니어서 거기를 그 노동자들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고, 결국 근데 앞으로 플랫폼 노동이라는 게 굉장히 일반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 노동자의 개념을 좀 바꿔서 법을 만들어야 바꿔야죠. 때가 됐다. 이미 지났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저 심상정 의원이 그 예. 대표 출마하면서 저는 뭐 또 나오시나도 했지만,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귀에 들어왔던 건 신노동법이었어요. 아, 이제 그런 그렇군요. 문제의식을 저는 담은. 예. 그래서 아까 그 플랫폼 프리랜서 이게 이제 모바일 특구라고 돼요. 특수 고용인데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 근데 현재도 통계청 경제활동 등 부가조사상의 그 특수 고용 규모는 50에서 60만으로 고착화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직되어 있는 민주노총의 특구 대상만 해도 200만이 넘고요. 거기다 플랫폼까지 하면 저는 300만이 넘었다고 생각해. 그럼 도대체 250만 어디로 간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것은 영세 자영업도 저는 사실은 준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사회 안전망으로 포괄해야 되는 그 영세 자영업자까지를 포함한다면 그 노동법을 비롯한 사회 안전망 관련한 기본법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복지까지. 그래서 근데 지방 정부는 조례 수준에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나 이런 걸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중앙 정부랑 국회가 지금 너무 더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근본적인 입법 제도도 같이 병행해서 바꿔야 이 변화가 좀 가속화되지.
이제 그렇지 않고는 맨날 이렇게 책임 공방만 하겠죠. 남탓 공방만. 뭐 하고. 저는 예. 그 부분에 동의하면서 조금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특고가지만 250만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많죠. 근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여러 논의를 저도 이제 참석하면서 하는데 이런 거예요. 신자유주의 시절에 이제 그 정책 전문가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좋은 일자리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 만들자 그러잖아요. 디센트 워크 말장난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이제 그걸로 안 되니까 이제 굿 워크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고 이제 아이로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자 라이더 유니언의 권리 보호 되게 중요해요. 또 특고 여러 가지 형태 우리가 알고 있는 학습지 교사부터 해서 골프장 뭐 여러 많은데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제가 어디 손에서 했어요. 20대 라이더라는데 50대까지 라이더라면 되겠어요? 그 우리나라 좋은 사회 아니거든요. 미국도 우버나 이런 택시 기사가 샌프란시스코 LA 하는데 20대 몇 년 해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가야 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우리 사회에 노동계 그런 전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산업적 전망을 가지지 않고 보호만 받아야겠다고 하니까 결국 이 패는 자본이 만들어놓은 패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의 사법화가 자꾸 진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온통 경사노동이나 어디 가면 나중에 논의를 열심히 저희 정책연구자 하다가 막판에는 노동법 연구자들이 와가지고 마지막 문헌 조항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는 전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다른 영미는 모르겠으나 독일에서 할 때도 노동법 문헌은 그냥 나중에 겨우 한 챕터 정도 봐요. 그럼 마지막 최종 정리니까 생산적인 정책 논의를 하고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안 돼요. 아까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하셨지만 앞으로 플랫폼 노동 디지털 전환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면 정규직이 지금보다 훨씬 줄고 비정규직이 더 메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임금과 일하는 방식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체계가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걸 안 하고 기본소득을 주겠다. 제가 기본소득 가지고 쟁점화시키고 싶진 않지만 기본소득 지금 있어요. 노령수당, 아동수당 다 기본소득이에요. 따지면 수십 개가 있거든요. 거기다 몇만 원 더 준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고민을 하고 그럼 새로운 일자리에 맞춰서 우리가 지불 가능한 노동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전략을 안 하고 보호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노사관계 사법화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까 삼성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한 20년 전에는 김우중 잡으러 저기 노동자들이 어디 해외도 나갔잖아요. 했죠. 원정 투쟁. 예, 원정 투쟁. 요즘은 자본하고 투쟁을 하지 않고 국가랑 투쟁을 해요. 다 법 바꿔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노동운동이 이렇게 소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운동의 목소리에 자꾸 기울이게 되고 비정규직은 거기 올라타야 되고 저는 이제 이런 관행들을 우리가 바꾸는 아까 이제 홍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환기잖아요. 대전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훨씬 더 자유로우고 창발적인 발상을 하지 않고 기존의 사법화 안에서만 논의를 하면 제가 보기엔 지금 틀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중요한 그런 생각이 지적이시네요.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제안이 나온 것들 중에 좀 우리 참목할 만한 게 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전 국민 소득 보장 보험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플랫폼 노동자들도 그렇고 아까 말한 그 저희 식당 알바 하시는 그런 분들도 그렇고 이 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실업인지 취업인지 애매한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지금 있는 실업보험의 제도라고 하는 거는 딱 실업이다 근로계약서를 쓰고서 실업자가 됐다는 게 증명이 돼야 이게 보호가 되는 이런 제도인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일각에서 이제 오건호 박사님 같은 분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소득의 흐름을 갖다가 그 실업 이 관계랑 무관하게 소득의 흐름이라는 게 국세청에서는 매달 자료가 들어오거든요. 매출 자료가 소득의 흐름을 가구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게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했을 경우에 그 차액을 메꿔줄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이 취업자 실업자 위주로 돼 있는 실업보험제도를 과감하게 바꿔서 전 국민 뭐 실업이든 취업이든 뭐든 넘어가지고 전 국민들이 그 소득의 급격한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도로 이걸 전환하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기도 소득 하죠. 기준으로 보험을 그렇죠. 하자는 예, 말씀이시죠. 예. 저는 그거 굉장히 유의미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예. 국세청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제도 하나 이제 더 저게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그 기본소득 말고 일자리 보장제라는 게 있잖아요.
일자리 보장제가 지금 최근에 얘기가 되는데 좀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고 이런 그 이론적 담론적 차원에서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일자리 보장제도 이 플랫폼 노동자나 이 프리캐리아트라고 그 취약 그 불안정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되는데요. 지금 이런 그 아주 극악한 형태의 그 노동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제 자본에 의해서 위로부터 계속 이게 위계화되고 분절화돼서 이러는 건데 우리가 고용보장제라고 하는 거는 이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업자 9개월 이상 실업이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부가 고용을 해서 최저임금하고 4대 보험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고용을 책임진다. 이게 고용보장제 골간이 되는데 이게 보통 욕을 먹는 이유는 또 그러니까 왜 공공근로에 대한 희화화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막 쓸데없는 짓 시키고 그냥 돈 나눠주려고. 그게 아니고 정부에서 지금 우리 전환기인데 지금 에너지 전환이든 아니면 뭐 저 생태 전환이든 지금 해야 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업이든 국가 공공부문이든 관심이 없거나 손이 닿지 못하는 절박한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나 이 불안정 노동자들을 그 고용이 애매하면은 정부가 그 조건으로 해가지고서 고용을 보장해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일을 같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격증도 발급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면 이렇게 한다면은 자본도 함부로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착취하고 내려칠 수 없는 최소한의 밑바닥에 그 어떤 바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용보장제라고 하는 거를 너무 이렇게 그 유토피아적으로 생각해서 뭐 전국적으로 너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환상적인 정도를 할 게 아니라 좀 실현 가능한 크고 작은 규모로 이걸 실행을 하면은 자본 입장에서도 분명히 사람을 어느 이상은 그 사람을 값을 깎을 수 없는 적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제도들도 활용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동의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제안 많이 해주셨고요. 근데 한편으로 제가 드는 생각은 근데 이런 것들을 일부 뭐 지식인들이든 뭐 관료들이든 이렇게 얘기해서는 참 만들어지기 어렵다. 그 노동자들이 정말로 어려운 노동자들이 조직화돼서 이들이 요구해야 이게 사회 제도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제 좀 시간이 어느 정도 다 돼서 예정된 시간이 다 돼서 벌써요? 예. 근데 꼭 이남진 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시간을 한 10분 정도 드리면 될까요? 아니, 뭐 무슨 소리? 오늘 두 분한테 배우려고. 아니, 하실 말씀 그게 아니고 있으시면 예. 그 일단은 그 우리가 뭐 오늘 공정한 노동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취지의 이제 좌담이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어떻든 노동조합 조직률은 제고돼야 돼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노조가 가장 필요한 취약 노동계층 지금 아파트 경비노동자 사업은 지금 지역 비정노동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이것도 양대노총이 사실 엄두를 잘 못 냈던 사업을 지금 잘 성과 있게 하고도 있는데 이런 그 헌법 기본권인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가장 절박한 그런 당사자들로부터 지금 노동자의 가장 거리가 멀잖아요. 뭐 이주 노동이나 장애인 노동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조직률이 지나치게 낮은 것에서 우리 사회가 저는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OECD 선진국 그룹 가입 국가로서 가장 부끄러운 노동지표 하나 들으라 그러면 저는 노조 가입률 얘기하거든요. 지금도 12.5% 내외고 특히 비정규직은 2.5%. 이거는 사실은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노동기본권이에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저는 해야 된다. 진짜로 그 노조 만들기 캠페인 이런 거 해야 된다. 저는 오바마 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됐던 것처럼 그리고 그 여러 이제 그 전향적인 노동 정책을 했던 뭐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나 지자체장들도 일부 한 것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대대적 캠페인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노조는 무슨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런 불온한 조직이 아니잖아요. 마르크스는 오히려 노동조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를 했을 정도로 자본주의를 온전시키는 이런 합법기구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좌파 조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노동조합은 당연히 다다익선이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기왕의 대기업 노조나 공공부문 노조가 보이는 그런 퇴행적인 행태 모습 이거는 개별로 저는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극복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자신의 요구를 내세울 수도 없고 그거를 전달할 경로도 없는 이런 노동자들은 노조가 그 유일한 지금 이해 대변이고 대표 기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홍 소장님이 얘기했던 플랫폼이나 프리랜서처럼 이런 기왕의 노동법제 하에서 또는 헌법 기본권인 노조를 만들기 쉽지 않은 이런 당사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협회나 자조 모임을 비롯해서 전 다양한 방식의 그런 좀 자기 조직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좀 전제가 되어야 이 공정 담론이 저는 산으로 가는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노동의 범주를 이제는 아까 영세 자영까지 이제 코로나 재난 시기에 특히 그런 필요가 늘어났는데요. 넓혀야 된다. 이제 기왕에 우리가 생각했던 노동자 그러면 떠올려지는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 저는 바꿔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노동의 종말이네, 노동 해체네 이런 것들이 지금 오히려 더 화두가 되고 있는 시대인 만큼 전통적인 노사 관계나 노동의 범주에 우리가 매여서는 저는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키는 담론 수준의 해법을 제안할 수 있을까 노동운동이? 맨날 이게 사업장 단위 정규직화나 이런 현안 문제를 가지고 버겁게 싸울 수는 있을지언정 저는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좀 향후 대안을 좀 제시하면서 이렇게 좀 지지받는 시민들이나 국민들로부터 또는 노동자 바깥의 노동자로부터 지지받는 이런 수준의 담론 형성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노동에 대한 관점이나 범주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바꿔야 된다 이거 근본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바꾸는 게 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에서는 노동운동 진영에서 이제 오늘은 좌담 수준이었지만 이 공론화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체계적인.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 재난 시대가 되니까 오히려 줌 방식이다 보니까 더 접속 많이 하고 또 모이기 쉬운 것도 있더라고요. 대면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의견을 내기 어려운 분들이 줌으로 접속해서 익명으로라도 하기엔 더 낫겠다는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재난 시대에 주어진 발언권이 확대될 수 있는 또 개인 미디어 시대이기도 하니까 뭐 이런 거 잘 활용해서 저는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 진영이 이 공정 담론을 매개로 해서 좀 제기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안을 내야 된다. 특히 아까 두 분께 잘 지적해 주신 그 산업 정책을 포함한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부터 놓친 게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성찰하면서 대안을 내고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놓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그 노동운동 진영에서부터 좀 소박한 수준에서라도 그렇게 좀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남탓 공방 안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내 탓이오 이런 뭐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지금도 예를 들면 산재로 하루에 6, 7명이 출근했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바뀌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정이고 평등이고를 떠나서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은 최소한 마련돼야 되는 건데 이것조차도 안 되는데 공정 평등 담론을 저는 솔직히 한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천착해서 개선하고 해결해야 될 그런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좀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지식인 담론 수준에서 노동운동이 뭐 대안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다만 좀 더 좀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산업노동정책을 비롯해서 이제는 좀 자기 진솔한 실력을 좀 드러낼 때가 됐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 입을 빌려서 하는 건 저는 이제 비겁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공론의 장을 반드시 마련해서 거기에 재벌 오너도 오고 예를 들면 전문가도 오고 정부 당국자도 오고 국회에서도 오고 이렇게 해야 뭔가 이게 좀 논의가 좀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오늘 좌담도 뭐 그런 좀 공론의 장을 여는 좀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은 꼭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다른 두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뭐냐면 그 우리가 원래 공정 담론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
청년층 세대의 공정담론의 가장 큰 출발점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 일자리에 누군가는 머리 들이받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럼 거기 한번 들어가면은 승자 독식이 되는 거죠.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노조의 개입적 산업 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전 세계가 다 산업 구조 조정을 하거든요. 뭐 우리나라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뭐 그린 뉴딜, 그 그린 뉴딜은 다른 나라도 다 하는 거고요. 우리만 유별나게 이건 아니게 딴 나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금 165조가 얼마 전에 15조 언제 180조죠. 180조가 5년 안에 풀리게 돼 있어요. 이거 기재부가 이미 사인했기 때문에 이거 정권 바뀌어도 갑니다. 이만한 돈이 풀리는데, 예, 저 이름은 바뀔 거예요. 대통령이 또 새로 된 분이 그거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 바뀌어도 전 가는데, 이만한 돈을 푸는데 노조가 이거를 남의 불 보듯이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디지털 일자리는 다 비정규직 일자리예요. 뭐 설치하는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 명분은 맨날 얘기하는 노조가 막상 바꾸려고 생각하면 뭐 우리 수자원공사처럼 다 반대만 하고, 예? 관심이 없어요. 앞으로 미래 세대 관심 거기 있는데. 생각해 보면 그런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지 우리가 고민을 하고, 거기에 지불 가능한 임금들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이런 전략적 고민을 지금 안 한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앞으로 또 보호만 해줘야 된다. 길거리 나와야 이거 처절하게 해야 일부 보호받고요. 또 청년 문제, 지방의 청년 문제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 저기 수도권 딱 내려가면은 이 수도권 청년의 고민하고 지방 청년의 고민이 질이 틀려요. 공단은 다 비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 어떻게 이제 청년들이 일과 삶을 같이 결합시키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거 노조와 같이 전 전략적 고민해 줘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 정도. 저는 뭐 아까 많은 얘기를 했으므로 뭐 크게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거에 받아서 정말 그 한 10년 전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 있었는데, 제 기억이 나요. 그 2007년인가 8년인가에 금속노조에서 하는 무슨 토론회에 가가지고, 지금 그 자동차가 다 전기 자동차로 바뀔 상황이 됐고 이러면은 그 노동자들의 어떤 고용 상황이 굉장히 힘들 일이 한 10년 후 이렇게 다가올 수 있으므로 노동 자동차 산업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금속노조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랬다가 어떻게 됐냐면 거의 쫓겨났어요.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딱 하나였어요. 그 자본이 해야 되는 고민을 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저는 어디서 왔느냐, 저 뭐냐, 어디서 정체가 뭐냐, 뭐 이래가지고서 굉장히 이제 적대적인 그런 걸 받고 나왔는데, 근데 지금 뭐 피해 당연히 올 것이 왔죠. 뭐 지금 자동차 산업도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고 이랬는데, 앞에서 저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이 노동과 공정 이 문제를 풀려면은 그저 억울하다 이게 외치는 이거 이제 좀 그만 좀 하고, 산업 사회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계획을 수립하고 들어가 가지고 아주 능동적이고 적인 자세로 주체가 돼 가지고 만들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하고는 180도 다른 태도로 이제부터 조직 노동에서부터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다 우리가 이 산업 사회를 재구성하는 주체가 되겠다. 이렇게 돼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겁니다. 좋은 말씀 2시간 동안, 거의 2시간 동안 해주신 것 같고요. 정부, 국회, 또 시민사회, 특히 노동운동에 바라는 여러 가지 점들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참여해 주신 세 분의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